독일에서 누구도 하지 않는 독일 내 최순실 자금을 추적하다 오셨죠? 특히 이번에는 독일 교포들하고 최순실 독일 재산 찾는 모임을 결성을 했어요. 결성하자마자 다음 날에 네. 굉장히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아, 그래요? 네. 홍세표 씨라고 했습니다. 박정희의 처조카 그리고 박근혜의 이종 사촌. 네. 그러니까 이제 유경수 여사 언니 유긴수의 장남이 홍세표인데요. 네네. 이번에 외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 74년부터 있으면서 76년에 스위스 사무실을 외환은행이 개소했다. 그리고 홍세표 씨가 96년에. 네, 99년에 외환은행장으로 퇴임하던 그 즈음에 외환은행 스위스 사무실이 폐쇄가 됐다. 아. 그 제보를 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스위스 비자금 처리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나왔었는데 그거 이제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의 언니의 장남이 외환은행장으로 스위스에서 그 자금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는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 지점장이었죠. 지점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74년에 갔었는데 그분이 아마 77년까지 있었던 것 같았는데 76년도에 근데 그 해가 박동선 게이트가 터진 그 시점하고 정확하게 스위스 외환은행 사무실 개설할 시점이 똑같다는 그것을 제보를 했고요. 그게 이제 사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독일 가서 주요 인사들 있잖아요. 데이빗 윤의 아버님이라든지 포함해서 데이빗 윤은 최순실의 독일 집사. 네, 독일 집사로 의혹을 받은. 네. 네. 근데 아버지 의혹이 아니라 뭐 100% 맞고요. 그래서 8, 90년대에 정윤회 최순실 또 박근혜가 독일을 왔다 갔다 하던 시절에 독일의 그들의 그 활동과 생활을 보살폈던 그런 지금 다 어르신들이 70대 이상 분들인데요. 네.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정윤회 최순실의 결혼이 95년도가 아니라 92년이었다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증언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퍼즐들을 다시 다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안민석 의원께서 지금 하신 그 발언 내용이 유튜브에 지금 엄청난 조회수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정유라의 출생 문제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정유라의 출생에는 발언 그 근본적인 그렇게 발언한 취지는 뭐죠? 저는 정유라의 출생 비밀이 있다면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정윤의 최순실이가 95년이 아닌 92년에 결혼을 했다는 게 달라지는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네. 그때부터 독일의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92년에 나타난 유벨이라는 최초의 페이퍼 컴퍼니가 최순실 씨가 주주로 있는 네. 이 사람들이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네. 최순실 정윤회와 함께 이름이 올라와 있죠. 네. 이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같이 회사를 만들었을까. 그 관계가 의심스러웠는데 만약에 92년 겨울이라고 증언을 들었거든요. 그때가 결혼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최순실 독일 은닉재산의 퍼즐을 맞추는데 새로운 조합들이 그러면 그 은닉재산을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감추기 시작할 때 그 모든 작업들을 정윤회 씨와 같이 했다? 그렇죠. 재산을 함께 회사를 함께 만든다는 거는 그 관계가 남남 관계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95년에 부부였다는 거 92년에 부부였다는 거 틀리고요. 특히 92년 그 겨울 결혼식에 약 20여 명의 최순실 일가들 최태민, 임선희 포함한 아주 폐쇄적이고 아주 가족들만 참석한 결혼식이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제 그 조순재 씨의 아들 조용래의 해고록을 보면 나타났지만은 다 가족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장시호 2006년 결혼식에 조카의 결혼식에도 커트칼 테러 당한 상태에서도 박근혜 의원이 그 결혼식까지 갔는데 최순실의 2012년 결혼식장에는 박근혜 9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는 야인이었지만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분의 정언인데 92년에 결혼 그리고 그 결혼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90년대 그들 관계에서 좀 새로운 퍼즐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걸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네. 지금 안민석 의원의 저 발언과 저런 취지에 따라서 예. 유튜브 지금 동영상상에는 정유라가 실질적으로 부모가 최순실의 딸이 아닌 것처럼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사실 우리 안민석 의원님 알고 계시죠? 그런 주장을 하신 건 아닌데. 저는 그건 관심 없습니다. 네, 그런 주장을 하신 건 아닌데 그런 퍼즐들의 일부를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혹으로 의문으로 이렇게 계속 제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네. 고발 나가라는 언론이나 막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런 입장이 나온다면은 지금 가짜 뉴스 시대에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당하고 아니 있습니까? 공장장 네. 정유라가 최순실 딸 아닙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고 저는 그렇게 거기에 알려진 대해서 건 관심이 이상한 저는 없어요. 모릅니다. 92년도에 그들이 결혼했다는 거를 이번에 독일 가서 확인한 사실을 국민들께 또 알려야 되니까 그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상상의 퍼즐은 또 똑똑한 국민들을 맞추시는 정유라는 거죠. 몇 년도 출생이죠? 정유라는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최순실 정윤회가 95년에 결혼했고 그 이듬해인 96년에 정윤회가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들 지금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윤회는 지금 정유라는 96년생으로 지금 돼 있죠. 출생신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안민석이는 대체로 그 정유라의 출생 연도를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많은데. 이 아침에 그거는 무슨 이유에서 그런 거죠? 남의 출생 가지고 이야기할 거 아니고요. 내일 그 탄핵 인용되느냐 마느냐 국민들 관심이 있는데 넘어가시죠. 근데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92년에 처음으로 안민석 의원의 주특기가 딱 조기까지예요. 여기서 한 말만 더 나가면 고소고발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사무총장이 그게 다 읽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헌재 선고기일 지정에 따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청취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궁금합니까? 궁금합니까? 아니 내일 인용은 8대 0으로 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은 의원님 잠깐 그전 넘어가기 전에 예, 독일에 가신 이야기 중에 정유라가 그러면 최순실 딸 맞는 거죠? 내일 탄핵 인용 이야기를 해야죠. 네. 두 분이 서로 보내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저도 사실 그건 궁금하지 않고 제가 궁금한 건 92년도에 처음으로 페이퍼 컴퍼니 만들잖아요. 네. 정유라 그러니까 최순실 씨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가. 그리고 나서 찾아내신 페이퍼 컴퍼니가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이름이 들어간 페이퍼 컴퍼니이자 혹은 그 회사가 또 이름을 변경해서 만들어진 페이퍼 내지는 컴퍼니죠. 최순실과 관련된 사람을 걸로 추정되는 페이퍼 컴퍼니구나. 네, 페이퍼 컴퍼니. 근데 그 중에서 국내로 거의 2천억 가까이 최순천 씨였나요? 네, 동생. 최순천의 회사로 그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곳에서 국내로 2천억 정도 투자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퍼펙트 인베스트먼트라는 네덜란드 회사가 홍콩을 통해서 최근에 2천억이 서동범 최순천의 남편이 운영하는 그 회사는 그 아동복 유명한 회사죠. 그게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2천억을 투자받았어요. 2천억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그 2천억을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아동복 회사에 2천억을 꽂았다는 건 엄청난 거란 말이죠. 그게 좀 이상해서요. 그래서 찾아가 보셨나요? 이번에 이제 독일에 간 김에 그 네덜란드 그 회사를 찾아서 갔어요. 그 회사가 온전한 회사인지 과연 그런 정도의 투자를 할 만한 규모를 가진 투자 회사인지 2천억을 투자하려면 했는데 엄청난 회사여야 되는데. 딱 갔더니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40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완전히 네덜란드 외곽에 아주 그 숲속이에요. 숲속. 숲속. 네? 아주 숲속에 그냥 집 한 채 달랑 있는데 그 회사 사장을 만났는데요. 본인이 그런 투자했다는 사실도 모르고요. 또 한국에 아무런 지인도 없다고 하고 그럼 중국에는 지인이 있느냐? 상해 근처에 아는 친구 한 명 있다고 그러고요. 홍콩을 통해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 그 이상하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2천억을 투자한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갔더니 숲속에 조그만 집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돈들이 어떻게 형성됐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그 주진우 기자랑 같이 갔는데요.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검법을 만들어서 찾아낼 70년대부터 최순실 재산을 추적을 하는 그런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사권을 주고 그래서 거기서 발견되는 불법 은닉 재산들이 있으면은 한 푼도 남김없이 몰수하는 최순실 재산 몰수법이 필요한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최순실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후보를 저는 지지할 것입니다. 다 몰수하자고 그러면 어떠시려고요? 모든 후보들이 그러면은 다 뭐 몰수하자고 하면. 그러면 지금 있는 분들 다 지지하죠. 뭐.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지난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를 다른 일로 공약, 교육 공약 관련된 저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 질문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이 최순실 재산 몰수 제가 독일 갔다 온 그 다음날 전화를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산 몰수해야 되는데 이것은 특별법 없이는 독일 검찰하고 공조가 힘들다. 그리고 독일 말고도 헝가리, 스위스, 오스트리아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제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지지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닌 것 같고요. 최순실 재산 특별법. 네, 그건 중요한 얘기고요. 예. 자, 이제 혼자 충분히 얘기하셨죠? 네. 네. 얘기하셨고, 이제 김성태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헌재 심판을 하루 앞둔 바른정당의 심정. 예. 의원님 요즘 잠 잘 주무십니까? 사실상 작년 12월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고 예. 잠 제대로 잤다 그러면 뭐 제대로 된 국회의원은 아니겠죠. 근데 그 최근 탄핵 10일 결정에 따른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정당은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정당으로 살아남을 것 같은데 바른정당은 탄핵 결과에 따라서 뿌리치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된다면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당도 해체하겠다고. 응분에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헌재는 국민이 부여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그 권력을 썼는지 아니면 최순실 일가들을 위한 사익 편취를 위해서 대통령이 그 국가 권력을 일부 잘못 쓴 부분이 있는지 그것만 판단되어진다면은 네. 이 문제는 상식선에서 다 끝날 일이죠. 표준 답변이고 실제 바른정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나요? 불안에 떨기보다는 예. 지금 헌재 결정 이후에 뭐 시청 광장이 지금 현재 촛불과 태극기 뭐 대한민국이 사실상 두동강 난 이 암담한 세상을 8대 이동광이라고 해주세요. 예. 이 암담한 세상을 치유하고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치 권력들이 특히 여의도가 이제 바로 조기 대선 전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대선으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 분열 그리고 전국을 안정시키는데 바른정당은 모든 역할을 다 해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뭐 이야기 듣고 싶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의원님으로 국한해서 의원님 요즘 잠 잘 주무세요? 요즘 저는 하루에 잠 서너 시간 이상 자본 역사 없습니다. 왜 불안해서 일찍 계시는 겁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문제를 가지고 네. 국회에서 그러면은 책임지지 못할 탄핵을 뭐 시류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헌재 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저는 제대로 밤잠을 이루는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이현 의원도 불안하다고 그러시던데. 사무총장님 얼굴을 보니까 뭔가 내일 탄핵 앞두고 겁에 질려 있는 그런 표정이신데 절대로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내일 분명히 8대0 전원일치 결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촛불과 태극기 그런 대결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프레임을 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고 반칙과 상식의 원칙과 반칙의 대결이고 상식과 몰상식의 대결이고 그걸 또 못 외우셔가지고 그걸 읽으시면 어떡합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무능한 통치자를 내일 헌재가 심판하게 될 겁니다. 안민석 의원께서는
그냥 뭐 겁에 질리니 뭐 이런 표현은 그냥 겁먹지 마세요. 원고를 겁먹지 안 마세요. 보고도 잘하는데. 네. 겁먹지 마세요. 별 어려운 문장도 아니구만. 정의와 불의, 원칙과 반칙, 상식과 몰상식.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왜 이게 내일 쉬운 건데. 8대 0으로 하여튼 전원일치 자유민주주의를 결정이 날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우리 바른정당은 어떤 경우에도 겁먹을 일도 없고 만에 하나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지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간단한 얘기 왜 잠을 그리고 못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국회가 잘못되면 국회가 해산돼야 될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뭐 자유로워요? 그거 저희들 아니잖아요. 겁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탄핵 결정에 관한 부분 국회가 이 탄핵 소추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태로든지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에서 저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워질 이유가 없고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 그 시청 광장의 도동강단 이런 8대2 동강이라고 해주세요. 8대2 뭐 동강. 8대2든 뭐 하여튼 이 도동강단 이 상처를 보고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정상이 아니죠.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이혜원 의원도 어제 갑자기 불안해졌다고 하시고 불안한 건 당연한 거죠. 그 결과가 너무 큰. 선동과 폭력을 지금 획책하고 또 불복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들의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을 볼 때 문제는 헌재 결정 이후에 과연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거죠. 사실 지난 연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국정농단을 사죄하고 하야했더라고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이렇게 국론 분열의 상황은 나지 않았을 텐데 저는 국정농단만큼이나 더 중한 것이 더 심각한 지금 행위를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국론 분열이라고 봅니다. 이 국론 분열은 태극기와 촛불의 이 싸움을 박근혜 대통령이 조장하고 태극기의 촛불 이 전쟁의 프레임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참 잘못된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보면 지금 80%가 대통령의 80%가 대통령의 사법 처리를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이 분노에 더 불을 질러 놓음으로써 이 태극기와 촛불 이 싸움을 대통령이 부추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 12월 국회에서 국회의원 234명이 또 국민 여론 80%가 네. 압도적인 대통령의 탄핵 입장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가 아무리 지나가도 75% 이하로 안 내려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의 이런 국정농단 세력이 탄원서 제출 쇼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자신들의 어떤 생명 연장의 어떤 꿈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자신들만큼은 살려줄 이 지지자들. 이 사람들은 뭔가 큰 혼돈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태극기 세력들은 오로지 자신들을 지켜줄 가장 큰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한마디로 정치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그런 또 행동이 나오는 건데 이런 행동들은 한마디로 삼파극에 불과한 것이고 좀 전에 안민석 의원 말씀처럼 심파극 아닙니까? 심파극. 예, 심파극이죠. 삼파극. 삼파극은 예, 심파극입니다. 예, 산부인과에서는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탄핵 정국을 맞이한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사실상 왜 끝까지 당적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저는 아직도 그게 의아스러워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바른정당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자유한국당 지지는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탄핵이 인용 결정되더라도 바른정당이 탄핵됐기 때문에 지도 팍 올라간 그런 요행도 바라지 않습니다. 유행이라보다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이 정의로워지고 공정한 세상 되면은 그걸로 바른정당의 32명 의원들은 보람 느끼는 거지 뭘 더 얻습니까? 지지율도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지금 아닌 말로 뭐 대선 후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이 조기 대선판에서 대통령 그 꿈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그런 집착된 그런 정치 세력도 아니고 거의 뭐 자포자기 수준을 말씀하시는데요.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을 포함한 국정농단 세력들이 네. 인용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지지자들을 계속적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를 거겠죠. 가지고 예. 계속 지금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김성태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바른정당은 이번 대선을 사실상 거의 손 놨다고 이렇게. 손 놓기보다는 저는 그래요. 어떤 경우에든 보수 정치 세력들은 이번 조기 대선판에서 국민들에게 다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우리들이 요구하기에는 염치가 없다. 원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원죄가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최순실 같은 그런 정말 형편없는 사람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이 부여한 그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 쓰여질 때 그 친박 측근 세력들이 당을 장악하고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 당이 싫어서 뛰쳐나온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이신데. 제가 오늘 이렇게 그렇기 정리하겠습니다.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그렇다고 뛰쳐나왔다고 해서 그 책임을 완전히 우리는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걸맞는 정당으로서 앞으로 더 그러면 지지율이 막 올라가면은 필요 없다고 막 지지율 깎아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아니죠. 그건 저는 어떤 경우든 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 탄핵이 인용 결정이 이루어진다면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이제 프레임이 서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수 진보 양축에 의해서 민주당 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과거 잘해 먹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은 그런 이제 정치 국가 권력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연정 시대에 걸맞는 바른정당은 책임 정치 구현하는 책임 정당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요. 네. 김성태라는 해방 이후 최초의 양심적인 보수 정치인이 탄생했다라고 최초까지. 그렇게 무줄도사가 선언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굉장히 정말 양심적이시네요. 그 사실 오늘 이번 이 전국에서는 중국정부의 보수 세력이 책임이 다시 있기 때문에- 정권을 잡겠다는 거는 얌체 같은 짓이거든요. 염치가 없긴 해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그 방송 진행자가 예. 뭐 염치가 없다 자꾸 그러면 됩니까? 아니 그거는?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저도. 했더라도 그래도 방송 진행자 그럼 박수만 칠게요. 공정한 방송을 해야죠. 저렇게 자성하고 성찰하면 국민들이 다시 또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듣고 박수 치지 않을 사람은 그러니까 없습니다. 저는 좀 전에 안민석 의원님처럼 저 자비 들고 개인적으로 예. 얼마나 힘듭니까? 독일 가가지고요. 몇 번씩 가면서 그러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두 번 다시 이런 정경 유착이라든지 국정농단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게끔 하는 저사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지도부한테도 독일 간다고 보고를 힘들어하시지 드렸는데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김성태 의원님께서 저에게 여비를 보태주셨어요. 얼마나 아 못하시죠? 눈물이 아이, 나올 정도더라고요. 예.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아니 액수가 중요합니다. 액수의 마음의 크기가 담겨요. 저희들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애들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동안 이 추측만 난무했던 최순실 일가의 숨겨진 재산 규모가 이제 정말 특검법에 의해서 다시 이런 부분은 밝혀져야 돼요. 시즌 2가 시작되는 거예요. 박영수 밝혀져야 특검은 되죠. 네. 그 부분은 손을 못 댔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단히 아쉬운. 박영수 부분이죠. 특검은 줄기 가지만 건드렸고 뿌리에 해당되는 이 사태 본질, 돈은 시즌 2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이 필요하고 그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후보를 저는 지지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순실 사태 이 두 분의 사이가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아니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의와 불의의 문제고 진실이에요. 원칙과 그 반칙의 그런 문제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뜻을 같이 하는 거죠. 어쨌든 사이가 좋아지셔가지고. 마음이 좀 그렇네요. 그것도 지난주 여비까지 주셔서 또 감사하게 다음 주 방송이 저는 참 기대됩니다. 왜냐하면은 탄핵이 인용되냐 기각되냐에 따라서 바른정당이 운명이 완전히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정당은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생긴 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 사건의 결론에 따라서는 정당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아마도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하는 분들이 막 올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송에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에 아직도 30여 명의 네. 탄핵 찬성 의원들이 있어요. 어제도 그렇게 헌재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60여 명의 그 의원들 속에서 그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느냐는 거예요. 예. 왜냐면 탄핵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탄핵 그분들도. 인용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그분들도 정의로운 정치를 위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소멸되어질 정당은 우리 국민들의